네, 안녕하세요. 야인시대 리턴즈 김동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시장도 2월 이후에 좀 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한겨울인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절도 바뀌었고 시황도 크게 좀 변곡점 내지는 좀 과도기에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라든지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진단 받으시고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네, 저부터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 에너지는 소진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요, 이게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상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문가마다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도 제 명확한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장이 벌어주는 장이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식만 들고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서 시장이 벌어주는 장은 한마디로 대세 상승장입니다. 그때는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단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식이 주도주냐 아니냐, 그것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강세장에 남들 돈 다 벌고 정말 돈 벌 수 있을 때 소외주 잡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아서 수익이 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세 상승인지 여부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일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대응이라는 것은 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저가 매도, 고가 매도, 혹은 좀 어느 정도 상방 포지션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상방이 좀 멈췄다 그러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차별화 시장이라면 그 차별화 시장에 맞춰서 주도주에 대한 종목 선택을 제대로 하든지 뭔가 이 능력껏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자는 아직 아닙니다. 다시 말해 대세 상승이라든지 대충 올라와도 계속 고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은 아직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장은 1810포인트까지 찍었던 연초에 있었던 중국발 리스크, 그리고 유가 30불 붕괴,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머니무브 등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초 1, 2월 변동성, 그로 인한 저가 메리트에서 나온 반등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지수가 올라와가지고 1960선, 70선 돼 있지만 그 자리나 12월 자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떨어진 거 회복한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는 저가 모멘텀, 그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나왔던 부분이 밸류에이션 반등이죠. 3년 동안 최저치를 형성을 했던 포스코를 필두로 하는 대형 산업재 섹터들의 주가가 너무 쌌다라는 관점에서 쇼크오버 시세와 함께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튕겨 올라오는 거죠. 가격 모멘텀도 마찬가지입니다. 쌌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쌌는데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덜 싸죠. 그죠? 비싸진 않지만 덜 싸잖아요. 싸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단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반등의 어떤 반등 장세의 특징인 거죠. 지금은 그런 어떤 저가 모멘텀으로 인한 반등도 일단락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키를 맞췄습니다. 연초 시장 이후에 코스피가 코스닥을 완전히 역전했어요. 성장주를 가치주가 완전히 이겨버린 그런 시장이 됐죠. 기존 주도주군들이라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물려 계시는 화장품, 제약 이런 주식들은 반등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예전에 다 털리거나 이런 주식 왜 삽니까라는 얘기를 들었던 포스코 같은 주식이 저점 대비 40% 반등이 나오는 그 시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1960, 70선에 올라오고 코스닥 지수가 700에 근접하면서 이 키가 맞춰졌습니다. 이거 일단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에서 다시 실적이랑 추세로 초점이 바뀌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달 보름 남짓 시장은 싼 거 찾아라, 뭐가 더 싸냐,
이 싸움이었다라면은 뭐가 덜 올라왔느냐 이걸 참 찾아 헤맸던 시장이고 돈이 그걸 기준으로 움직였다라면은 이제는 가격을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자 이제 뭐 싼 주식 올라왔고 안 싼 주식은 좀 쉬었어. 플랫하게 이제 여기서 어떤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를 가늠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주 쪽에서도 이익이 좋아지는 가치주는 더 올라가겠죠. 성장주 쉬었지만 여전히 실적이 괜찮은 주식은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지금 둘째 주까지 아직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까지 일단 지수 포지션은 끝났다고 봅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시장이랑 같이 주식들이 대부분 다 쭉 올라오던 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등락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림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보시면 코스피 종합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점 영역에서 쭉 작년도 4월 고점과 연결되는 이 라인, 여기 지금 채널이 걸립니다. 여기, 그죠? 여기, 요 구간까지 지금 왔죠? 이거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뭐 직선 추세를 그렇게 중요시 여길 필요는 사실 없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41선이 위쪽에 있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든 건 뚜렷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바닥이었으니까 여기서 돌렸다라면은 사실 좀 더 올라가더라도 2000포인트, 2020 정도까지 가더라도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2000 넘어간다고 갑자기 추세가 바뀌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 구간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이 어떤 여러분들은 항상 장세가 변화하거나 움직일 때 이 시장이 왜 움직였느냐, 뭘 기준으로 움직이고 뭘 모멘텀으로 근간으로 움직였느냐를 항상 찾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엇박자탑니다. 이거를 상승 전환이라고 보시면은 따라가려고 하실 텐데 그게 아니죠. 여기도 반등이었고요. 여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입니다.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기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이 포지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좀 더 확인되는데. 자,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지금 4년째 계속해서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아래 편차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1900에서 20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더 과도한 와일드한 등락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2050, 1900 이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점은 어떻게 지지가 되고 고점은 어떻게 저항을 받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자, 이 1900 밴드는요.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PBR 밴드 1배수 이하대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4년짜리 박스의 저점 지지는 가치로 됐다는 얘기예요. 저점이 지켜지는 모멘텀은 쌌기 때문입니다. 싸기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반대로 위쪽으로 고점이 넘어가지 못했던 모멘텀은 PER 저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뚫고 가기에는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거죠. 그러니까 1900 오면은 PBR 0.9배, 0.8배 싸다 이 말이 되죠. 싼 주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는. 그런데 위쪽에서 2000포인트 뚫고 안착을 해 나가려면은 주도주들이 치고 나가주면서 주식들이 다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2000 넘어서 안착하려고 보니까 이건 뭐 이익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기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인덱스를 끌어올리려면은 수출이 살아나야 되고 국내 수출 대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2050포인트대 이 밸류에이션 저항을 넘어가서 추세 전환, 대세 상승기 진입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아직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지수가 지금 다시 이 중심대 라인인 1970까지 왔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2000이다. 2000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면 물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본다면 2000 이상으로 올라오면 금년 연초에 저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오히려 그 수익을 좀 지켜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시 박스권 하단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체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코스닥과 코스피 쪽에서 자, 그동안 2월달 혹은 1월 저점 이후부터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주나 시장 지수를 포지션을 보고
매매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제가 완전 꿀팁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 위가 종합이고요. 아래가 코스닥 종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2월달 여기 요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자, 코스닥 2월달 고점 얼마입니까? 여기입니다. 690선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포지션. 자, 여기가 코스피 지수는 쌍바닥을 찍어 놓고 코스피는 쌍바닥을 찍어 놓고 이거 2월 중순에 빠져나갔죠. 여기를.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뒤늦게 확 밀려가지고 그냥 회복에 이제 여기 왔습니다. 이제. 그죠? 코스피는 훨씬 넘어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와서 보면은 자, 코스닥이 700포인트대 근처까지 왔는데 작년 하반기 고점이 코스닥은 700이에요. 코스피는 2050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2050까지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거 이제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 현대차 몫이 될 거예요. 그럼 코스닥이 이제 700포인트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두 시장을 만약 물론 그걸 딱 구분 짓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주, 성장주, 코스피, 코스닥 얘네들을 양분해서 딱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작년도에는 코스닥 내지는 성장주 쪽이 월등히 앞섰고 가치주와 코스피는 크게 뒤졌다가 올 연초에 크게 대역전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딱 출발선에서 한번 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쪽이 다시 돌아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거나 종목 포지션 잡을 때 실수하는 이유는요. 직전에 좋았던 걸 잡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포스코 밀리면 잡아야지 이 생각을 많이 아마 하실 거예요. 왜? 포스코 15만 원대 못 잡았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제약주 언제 물렸어요? 화장품주 언제 물렸습니까? 고점 실컷 만들고 나서 쉬로 딱 들어갈 때 거기 잡아버리잖아요. 그걸 잡는 게 아니라 현재 업종 포지션들을 딱 플랫하게 놓고 다 모두 동일하게 냉정하게 딱딱딱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재차 치고 나가는 주식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차별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가격 시장이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나가는 게 올 상반기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아직 상반기 시장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리바운드가 나온 거지 뭔가 경쟁이 시작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오히려 3월 지금 이후부터가 종목 분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거죠. 포스코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추세 보시면은요. 포스코는 오히려 여기 걸리죠. 그죠? 여기 걸려서 얘네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보세요. 그동안 완전히 그냥 죽 썼죠. 근데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지지라인 걸립니다. 얘네들도 물론 바로 치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오히려 기간 수익률이 그동안 한 달 정도로는 포스코가 압도했지만 지금 위치에서 앞으로 한 달을 만약에 본다라면은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모레가 다시 가를지는 몰라요.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엇박자 탈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모레 이제 안 가는구나 하고 여기서 아모레를 팔아가지고 딱 밀리는 포스코를 거기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엇박자 완전 엇박자 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려가지고는 절대로 지금 박스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박스는 대응을 해가지고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다 차려 먹고 나서 이제 밥상 접는데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시면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대세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때까지는요. 이런 어떤 눈치가 빨라야 되고 시장에서 지금 어느 쪽에서 움직이는지를 빨리빨리 체크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셔서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세장까지는 일단 관리와 대응이 좀 필요하다. 1년 365일 주식을 내내 보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초에 좀 먹었다. 그럼 3월달 하순까지 수익을 확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종목 포트폴리오를 새로 세팅하는 것도 좋고요. 원금 보전을 해야지 주식 투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깨지고 저쪽 깨지고 그럼 뭐 주식 왜 합니까? 항상 방어적으로 우선 방어를 하고 그리고 공격하세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급하게 주식을 사야 되고
안 가지고 있으면 빨리빨리 사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장 아니니까요. 그 정도 여유는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수익금이 원금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세요. 그럼 방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혼조권역에서는 현금 100%, 주식 고수는요, 현금 100% 가지고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두려워해? 내 돈인데. 내 돈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마인드 필요합니다. 주식 보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시황에 따라서 지금은 상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철강 산업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건설 산업 분석과 투자 전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까지 같이 겸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을 분석할 때 어떤 산업 분석할 때 핵심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 분석할 때 중요한 변수. 그러면 이 건설 업종에서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죠. 이 핵심 변수. 이것을 가지고 이 건설 업종 주가들이 추세 상승을 할지 아니면 추세 하락할지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그런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차트만 보고 이게 지수가 건설 업종이 간다 아니면 추세가 상승한다 아니면 바닥이 저항권에 와서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산업 업황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 거, 매매 시점을 잡을 때 차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건설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분석할 때 핵심적인 게 뭐냐고 딱 보게 되면 자, 미분양 규모입니다. 자, 미분양 규모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건설업,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주는 미분양 규모가 크게 되면 될수록 자, 미분양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현재 처음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준공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분양해서 거기 미분양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준공한 난 상태에서도 미분양이 남아있는 거 있죠. 그러면 준공한 상태에서도 미분양이 남아있을 경우는, 청라지구라든지 이제 몇 년 전에 계속 많았죠. 그죠? 그런 것은 돈 먹는 하마처럼 상당히 기업에 상당한 마이너스를 많이 갖다 줍니다. 손실이 크게 끼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자도 계속 들어가고요. 계속. 그래서 그렇고, 처음에 지금 분양을 이제 했을 때, 미분양 됐을 때 아직은 돈이 들어가지 않죠. 이제 땅 파기 있죠. 이제 건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미분양은 어느 정도 지나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금방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규모가 어떤 미분양인지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 회사들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 뚫을 때 투자한다든지 다리 놓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PF 관련된 걸 많이 합니다. 그죠? 요즘 PF 부실을 다 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 투자 부실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실적 추이도 봐야 되죠. 자, 분양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미분양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분양하자마자 다 되고 있는지, 그 분양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할인을 얼마나 진행하는지 이런 게 따라서 실적이 반영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현황이죠. 지금까지 대형 건설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외 사업 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는 PF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주가를 짓눌렀는데요. 그 다음에는 지금 해외 사업이 현황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죠.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 해외 사업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해외 사업 쪽에 중요한 게 바로 석유화학 플랜트죠. 이 플랜트 쪽에 발주나 수주나 아니면 저가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남은 잔량이 얼마에 따라서 향후 실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도 이제 플랜트 쪽은 수주 산업이죠. 그래서 수주를 한 것을 가지고 향후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2년 뒤에, 3년 뒤에 실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트의 저가 수주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은 저가 수주한 게 거의 많이 준공이 되고 남아있는 잔량이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미분양 규모라든지 분양 실적이라는 해외 사업 현황 이것을 꼭 체크하셔서 건설주를 체크한다. 자, 정유 플랜트 추이를 발주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중동입니다. 중동의 정유 플랜트 발주 추이를 보게 되면 결국은 보시면 자 2015년도 작년 14년도부터 증가되기 시작해서 추세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예측치가 15년도도 물론 14년도 많았고 그 다음에
6년도죠. 올해도 크게 좀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정유 플랜트가 증가되는데 이 유가가 계속 하락했죠. 하락하는데 왜 정유 플랜트가 많이 발주해서 수주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가가 하락하지만 이 마진, 정제 마진의 차이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가가 내려간 어떤 손실이 감액된 것을 여기서 메꿀 수 있는 그런 정유 플랜트를 하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거의 지금은 이제 발주 거의 끝나고 준공 시점이 있는데 사우디에서 원유를 그냥 캐서 원유를 그냥 수출하는 거에서 다시 정제를 해서 이제 1차적인 정제를 해서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단가가 많이 제품 단가가 높아집니다. 수출 단가가. 그래서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입니다. 자, 16년도, 17년도 이란 프로젝트 발주 예상입니다. 자, 프로젝트를 보면 올해와 내년이죠. 올해 내년에 자, 석유화학 플랜트가 가장 큽니다. 자, 석유화학 플랜트가 243억 달러 정도 되고요. 800억 달러대에서 자, 그중에 243달러가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그 다음에 발전 플랜트가 168억 달러, 그 다음에 가스 추출 플랜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가 가장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 중동 쪽에 전체적으로 중동 이란의 어떤 플랜트는 석유화학 플랜트와 발전 플랜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란 건설 투자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가 내년에 올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올해는 수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내년에 다 몰려 있다. 이란 인구가 8천만 명인데 그중에 석유 매장량 세계 4위고요.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쪽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 발주가 건설 투자가 많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자, 건설 투자 전망이 마찬가지고 발주 금액이 15년도는 193억 달러인데 올해는 255억 달러.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835억 달러. 한 115% 정도 증가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발주가 나온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대형 건설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수주금액 비율 보면 수주금액 비율이 무슨 얘기냐면 자, 저가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이죠. 100을 보시면 자, 이제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0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저가수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수주가. 그전에 수주만 하면 적자였어. 수주하면 뭐예요? 손해보는데 이렇게 해서 인식을 했었죠. 그래서 기관들도 전부 다 오히려 건설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하는 것은 수익이 나는 구조다. 한 8%까지 마진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각 사업의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언제 좋았습니까? 작년에 많이 됐죠. 작년에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2년 뒤에 주로 2, 3년 뒤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2, 3년 뒤에 실적이 좋다. 자, 미분양 추이를 보면 최근에 보면 여기 미분양이 됐죠.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이것은 준공 후 미분양하고 준공 전에 미분양입니다. 준공 전에 미분양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전체로 보면 미분양이 2013년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림사업은 연도별 해외 수주 추이로 보면 자, 올해 많이 늘어나죠. 작년보다 2배 정도 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도 연도별로 보시면 올해 그전에 2014년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다. 그래도 크진 않지만 내년에 더 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이제 건설주는 현대건설, 대림사는 GS건설이에요. GS건설 세 개나 같이 이란이나 중동 수주에 수혜 줍니다.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대건설 보게 되면 자, 월봉 차트를 봅니다. 월봉 차트는 장기적이죠. 자, 두 번의 쌍바닥이 나오고 거래 실렸기 때문에 바닥을 죠. 바닥은 하긴 한 거죠. 이제는 바닥 하긴 올라가기 때문에 저항선은 아직 위에 있습니다. 저항선은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률 52,000까지 상승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자, 여기서 가열권 갔다는 거, 지금까지 이때부터 안 갔는데 지금 여기 왔어요. 그죠? 몇 년 만에 가열권이 왔기 때문에 드디어 추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2014년도 이후에 여기서 가열권 들어가, 이제는 눌림목이다, 내려가면. 이거 눌림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는 눌림목.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저항선은 돌파한 상태죠.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을 짓는데 38,000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38,000만 지지가 되면 지지되고, 자, 여기서 보면 꺾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갔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도 아직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로 갈까 아니면 9만 원 갔다 내려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탄력이 좀 약하고 그래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도 주봉 차트는 박스권 상단에서 가일권 들어갔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좀 길게는 추세다. 자, 그리고 일봉 차트로 보면 드디어 조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고 세 번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확실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78,000까지 조정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주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연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진단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뵙겠습니다.